안녕 제키야. 지금 시각이 새벽 2시 9분. 조금 전에 나는 밀레니엄 2권 시리즈에 해당하는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를 다 읽었거든. 야, 783쪽에 달하는 책을 다 읽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마지막 장면이 밀레니엄 2권 끝 3권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이건 무슨 넷플릭스 시즌 10은 되는 시리즈의 드라마 한 편 에피소드를 끝낸 느낌이랄까. 야, 어떻게 이런 장편을 기획하고 쓸 수 있는 건지. 야, 정말 나도 작가 지망생이긴 하지만 이만한 분량의 책을 타이핑만 한다고 해도 하다 죽을 것 같다. 정말. 정말 대단해. 감동과 존경, 리스펙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스티그 라르손이 원래 10권까지 기획을 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정작 본인은 3권까지의 원고를 쓰고 그게 책으로 나오는 걸 미처 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만큼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던 작가거든. 아무튼 이 소설을 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 사실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아무리 재미있어도 계속해서 읽게 될까 나 자신도 좀 의심스러웠거든. 그리고 책값만 해도 내가 중고로 샀는데 정가가 19,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이걸 시리즈 6권을 다 산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든 여러 가지 매력이 있네. 이 책이 다른 책을 읽다가 알게 됐는데 2015년 3월 기준으로 8천만 부, 전 세계에서 8천만 부가 팔렸대. 판매액만 놓고 보면 해리포터 시리즈하고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하고 같은 수준이라 하더라고. 어른들의 판타지라고 할까? 근데 2권을 읽으니까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 1권만 읽었을 때는 그 남성 주인공 미카엘이 주인공이고 그 여성 리스베트가 좀 보조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감이 없지 않거든. 그런데 2권에 이르러서는 이 리스베트가 좀 더 비중 있는 인물로 전면에 출연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리스베트는 작가도 말했듯이 말괄량이 삐삐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 근데 정말로 2권을 읽으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삐삐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거든. 일단 외모적으로 리스베트는 14세로 오인받을 만큼 묘사해보면 이런 게 나와. 아주 어리고 거식증에 걸린 걸로 생각될 만큼 빼빼 마르고 키도 작고 가슴도 빈약하고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 사나운 문신이 여기저기 있고. 그런데 이권에서 약간의 외모 변화를 거치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에게 약자로 보이는 이 주인공이 사실은 정말 깡다구가 맷집이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자신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항상 물리적 힘으로 제압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또 지적인 능력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천재적인 해커야. 그래서 1권에서는 그 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이제 남성 주인공 미카엘을 도와주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현장에서 구조하는 데까지 나오는데 2권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리스베트의 과거 이야기와 리스베트를 둘러싼 위협들이 묘사가 돼. 그리고 2권에서는 말괄량이 삐삐처럼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되지. 방이 22개짜리인 아주 스웨덴에서도 호화로운
그 부유한 지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다들 삐삐는 알잖아? 우리가 삐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어린이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 동경했던 모든 것을 삐삐는 갖고 있었거든. 삐삐는 어린이지만 어른들에게 통제당하지 않아. 그리고 어린이인데도 물리적으로 힘이 세. 그 나쁜 놈들, 강도 아저씨들 막 때려잡고 아빠랑 씨름해서 지지 않고 이런 거 드라마로도 봤잖아. 그리고 해적 선장인 아빠가 물려준 보물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뭐 전혀 어른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독립적이지. 다 가진 거지. 우리가 삐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 동경했던 이유를 되짚어보면 어린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잖아. 우리는 그걸 보호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억압의 측면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삐삐는 여성이야. 여자아이지.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한 자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정말 독립적인 인격체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망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주인공이야. 그러나 반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 외롭기도 하지. 우리가 서로 기대어서 사는 건 서로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이잖아. 그걸 연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근데 삐삐는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했고 이 리스베트도 그렇지만 그래서 독립성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정이나 우정, 사랑 이런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투르지. 그리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삐삐가 되게 매력적인데 리스베트도 마찬가지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미카엘이 여기서 기자로 나와 탐사보도 전문지인 밀레니엄의 그 기자로 나오는데 그의 별명이 칼렙 볼름크비스트라는 거야. 이 역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그 탐정 주인공 남성 소년 주인공. 그러니까 별명이 꼬마 탐정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별명을 본인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두 남자 여자 주인공이 소녀 주인공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범죄 소설이라 할 수 있어. 이 지점은 정말 부러운데 스티그 라르손이 이런 장편 소설을 기획하고 썼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가 이런 소설을 상상하고 집필할 수 있었던 데는 그 스웨덴의 선물 린드그렌 작가님의 캐릭터와 그 작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그런 점이 너무너무 부럽지. 그런 캐릭터 어려서부터 계속 사랑하고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어린이 문학이나 그림책의 주인공들이 있다는 것, 그게 그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문화예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너무너무 부럽지. 그리고 지금 2권을 읽고 느낀 점은 사실 1권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이 제목 이 책을 내 유튜브의 첫 책으로 읊조리는 그 독서일기로서 처음 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좀 망설였어. 일단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좀 너무 그렇지 않니?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그 여성 혐오자들, 극우주의자들, 다른 인종과 종교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나오잖아. 그들의 범죄도 나오고. 그런데
이권을 읽으면서 또 놀라운 힌트를 얻은 거지. 사실은 그 책에는 그 책의 바른 제목은 이거였던 거야.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을 증오한 여자. 그게 바로 리스베트였던 거야. 실제로 그 표현이 이권에 나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그러면 사실 제목이 정남이 떨어지고 좀 암울한데 그 남성들을 단죄하는 우리 말괄량의 삐삐 같은 리스베트, 그리고 그를 돕는다고 해야 되나? 그와 파트너를 이루는 그 꼬마 탐정 주인공 그 다니엘 크레이그 아저씨가 영화 주인공을 했는데 꼬마 탐정이라는 별명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지. 그리고 이 책 이권도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잖아. 이권을 거의 덮을 때쯤에서야 제목에 다 스포가 있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야. 사실 1권의 제목도 제목이 좀 썩 내키지 않아가지고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제목이 스포더라고 그냥. 근데 이 방대한 소설을 읽다 보면 그걸 놓치게 돼. 참 희한하지. 그래, 얘기가 은근히 길어졌다. 그지? 11분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장편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장편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나한테는 대단한 여정인데 이걸 쓴 작가들은 정말 대단하다. 진심으로 훌륭한 장편 그 연작을 쓴 작가님들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이 시리즈에서 좀 독특한 것은 굉장히 범죄 소설이잖아.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한 복선과 그 장치들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작가가 탐사보도의 달인이었어. 그래서 그 약간은 그 강박증이 읽힐 정도로 엄청난 그 설계, 디테일한 준비 이런 게 느껴져. 등장인물도 좀 많아? 경찰서 사람 나오지, 밀레니엄 신문사 사람 나오지, 재계 사람 나오지, 그 주변 인물 나오지. 그러니까 주변 인물 게다가 스웨덴 사람들 이름 어렵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어. 그리고 이 미카엘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찌나 그렇게 자료조사에 집착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리스베트도 해킹을 해서 자료를 찾고 그 데이터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그 자신의 힘을 갖게 되는 캐릭터잖아. 정보에 집착하고 그 어떤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 정보의 추적 이런 것들이 진짜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같은 북유럽 작가인데 그 스노우맨이지. 그 시리즈도 진짜 한참 빠져가지고 몇 년 전에 홀딱 읽었었는데 그분의 작품을 읽을 때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이렇게 이성적이고 로고스적으로 접근하는 소설은 아니었고 오히려 되게 멋지고 낭만적인 카우보이 같은 남자 주인공이 표표히 그 사건을 멋있게 해결하고 표표히 뒤돌아서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정말 좀 강박적으로 그 타임라인들을 설계하고 등장인물과 이런 구성들을 배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 스티그 라르손이라는 작가 자신이 스스로를 좌파라고 그렇게 표명하고 스웨덴 내의 모든 극우 세력들과 그런 몹쓸 사람들과 대결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기자여서 그런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정치와 부패된 권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지. 여느 범죄 소설처럼 그 범죄자 개인의 심리 상태나 그런 욕구, 뒤틀린 욕망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웨덴 전체 사회 또는 어떤 국가 공동체의 그런
권력 시스템들의 공조하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 그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깔려 있어.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 그래서 일단 3권을 또 구입해야지. 3권을 구입해서 즐겁게 달릴 예정이고, 3권 벌집을 발로 찬 소녀, 이 작품이 재미있다면 또 역시 4권을 읽을 테야. 근데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3권까지는 스티그 라르손이 직접 집필을 했고, 4권 이후의 책은 이제 유가족이 선정한 그 대리 작가는 아니, 대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작가가 그 기획을 이어받아가지고 추후 6권까지를 완성했다고 하니까 그 격차가 어떨지도 좀 궁금하긴 해. 사실은 이번 주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밀려있거든. 처음으로 올해 온라인 강의도 열어야 되고, 그게 수요일이거든. 준비가 거의 잘 안 돼 있는데, 그런 할 일들이 엄청 많은 가운데도 이 밀레니엄 시리즈를 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게 일을 하는데 되게 큰 에너지와 원동력을 주기도 해. 막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 소설을 읽다가 탁 내려놓고 내 일을 하고 보상으로 또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이랄까? 네.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고요. 일단 3권, 밀레니엄 3권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시리즈를 읽게 만들어준 그 하수정 작가님, 북유럽 자칭 타칭 북유럽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하수정 선생님의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선물 받았거든. 그래서 이 책도 함께 볼 예정이야.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그래, 올 겨울은 북유럽이다. 그래, 북유럽 감성으로 쭉 가보자. 그래, 늦은 시간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구독이들 안녕. 또 올게. 제키는 온다. 읽어 제낀다. 안녕.